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근영입니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던 변호사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은 변호인들의 감치 재판 결정을 집행할 예정이고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모든 권한을 행사해 엄격히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변호사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영상은 국내 유튜브 슈퍼챗 1위를 기록했고 이날 하루에 말 슈퍼챗 130개를 받아 415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벌었다고 합니다. 혐오와 선동적 표현이 돈벌이 수단이 된 셈인데요. 이제는 법정마저 그 대상이 됐습니다. 법정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혐오와 막말로 법원을 공격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아들, 또 음악 크게 듣네. 차에선 다들 이렇게 들어요. 그럼 경고음도 못 듣고 위험해. 네네, 알았어요.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투싼은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글로벌 자산배분 디지털 현금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 현상 비교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 동북지방 통계청 지역통계과 이상계 팀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슬뉴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청년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지방의 소멸 위기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도 결국 소멸 위기 극복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안동시와 국립경북대학교가 2021년부터 공디로 추진해온 안동형 일자리 사업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도 남은 건 결국 허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허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자님, 안동형 일자리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동시와 국립경북대학교가 안동형 일자리 산업단을 구성을 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전략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지역 특화산업 기반의 중소도시형 모델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문화, 인공지능, 식품융합, 관광 등 5대 신산업과 연계해서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핵심 인력 1만 명,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이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2021년부터 4년간 투입된 금액만 시비 150억 원, 국립경북대에서 95억 원 등 총 24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그럴듯한 단어로만 도배돼 있을 뿐 안동시민이나 지역 청년이 체감하는 성과는 거품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안동형 일자리는 실패한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패한 정책의 전형적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예산은 늘어난 반면에 성과는 추락했고 보여주기식 지표만 가득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2021년 100명이었던 안동형 일자리 창출 인원이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7명으로 급락했습니다. 4년간 연평균 6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고용된 인원은 70명 수준에 그치는 고용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인데요. 결과 보고서에는 지원 인원, 참여자, 교육 이수자 같이 성과를 포장하려는 지표나 표현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고용 유지율을 뜻하는 얼마나 남았는가 혹은 임금이나 경력 상승 등에 도움이 되는 지표인 얼마나 좋아졌는가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를 진단하는 왜 떠났는가와 같은 핵심 지표는 사라졌습니다. 지자체 입맛에 맞는 보고서 작성이 결국 실패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네, 안동시는 안동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인턴십 사업을 강조했는데요. 이 또한 성과가 미미하다고요? 네, 안동시가 강조해온 인턴십 사업도 실적은 초란 실정입니다. 2021년 50%대였던 정규직 전환율은 이후 30%, 40%대로 주저앉았고 중도 포기나 협약 해지 사례가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안동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실제 필요 인력과는 무관한 인턴을 받아야만 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인턴십에 참가한 지역 청년들은 취업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악순환 속에서 사업단은 매년 숫자만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춘 운영을 이어온 것입니다. 예, 또 특정 대학에 편중돼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반대로 운영비 집행이나 위원회 워크숍 개최에는 충실했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사업 자료를 보면 일부 프로그램에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학생의 비중이 70%, 80%대를 넘는 편중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지역 전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특정 대학의 실습이나 교육 사업으로 전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청년층 일자리 정책에서 공정성은 핵심인데 이를 뒤흔드는 구조가 사실상 방치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반면에 사업단 운영비는 해마다 6억 원, 7억 원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나 관리위원회, 소통의 날, 워크숍 등 내부 행사는 해마다 반복해서 개최가 됐고요. 실제 일자리 효과는 축소되고 인턴십 예산 일부를 반납하는 사태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 조직이나 행사 중심 운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행사나 보고서를 만드는 조직이 됐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 효과는 축소가 되고 인턴십 예산 일부를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성과를 내지 못해 인턴십 예산이 반납이 됐다고요? 네, 2024년 인턴십 예산은 끝내 쓰지 못하고 2억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인턴 모집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지만 결국 인원을 채우지 못한 탓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5개 체제로 운영되던 센터도 3곳으로 축소가 되면서 사업 축소 신호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숫자 중심 사업 설계를 고치지 않는 한 안동형 일자리 사업은 예산 소모형 사업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단은 10년 계획의 절반 지점에서 여러 한계를 분명히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 용역도 진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실적인증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실적이 실제로 나오는 구조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부실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동형 일자리가 4년의 성과로 증명됐다. 이렇게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안동형 일자리 핵심 사업은 백신 분야입니다. 백신을 포함해서 친환경, 스마트팜, 대마,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안동형 일자리 전체 취업자는 2021년에는 15명, 22년 39명, 23년 22명, 지난해 46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증가가 맞지만 사업 중추인 백신 분야는 같은 기간 7명, 15명, 10명, 또 2명으로
사업은 총 34명에 연도별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백신이나 친환경 분야에 들어간 돈만 4년은 5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0% 수준인데요.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고용은 가장 적게 난 구조. 이를 과연 성과로 포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고 고용은 가장 적게 난 구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 결국은 교육은 교육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연구는 또 연구대로 설계부터 어긋났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숫자 문제라기보다는 사업 구조 자체가 사람의 초점을 두지 않고 기업이나 교육 또 연구기관의 편의대로 설계가 이뤄졌다, 이렇게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과 연결되지 않고 기업 수요는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연구개발은 일자리와 단절된 채 별도로 굴려간다는 것입니다. 즉 기술개발, 교육, 기업 지원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따로 노는 삼중붕괴 구조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삼중 붕괴 구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동시 보도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안동시와 국립경북대는 384개 기업과 30개의 창업기업을 지원을 했고, 전문인력 927명 양성, 청년 일자리 444명 창출, 지식재산권 88건 등록 등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 고용 유지율 조사에 대해선 표본이 제한적이다,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안동시와 국립경북대가 제시한 지표에 대해선 사업단이 만들기 쉬운 보여주기식 숫자다, 고용 성과와 연결되지 않는 착시 지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50억 원을 핵심 전략 분야인 백신 사업에 쓰고 34명만 고용하는 데 그쳤다면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힘을 얻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안동시가 내년엔 농식품, 바이오, 문화관광 등 ABC 산업체 도약의 해로 정하고 안동행 일자리 사업 등의 제도약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 구조를 고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인공지능 등 일자리 창출 분야를 이제 농식품이나 바이오, 문화관광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방향성만 제시를 했는데 구체적 로드맵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술과 고용 간에 사다리가 없다면 이번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의 논란은 단순히 성과를 가대하게 포장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산업 기반을 쌓았다는 지자체의 주장과는 별개로 고용이라는 결과가 따라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 분야를 재편하기에 앞서 지역의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앵커 기업과의 매칭, 또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실무 능력 배양 등 안동역의 일자리 사업의 전면적인 재편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동형 일자리 사업의 허상에 대해서 오늘 양승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진의 슬류생,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5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만 31세를 기준으로 결혼한 경북 대구 청년 인구가 1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1983년생과 1992년생 인구의 생애에서 발생한 혼인, 출산 경험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이상기 팀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 동북지방통계청에서는 대구 경북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셨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1983년생과 1992년생 청년들의 삶을 비교 분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특정 연도 출생자들을 추적해서 비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지난 10월 통계청이 이제 국가 데이터초로 승격되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점 청취자분들께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국가 데이터초에서 최근에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각각의 통계 DB를 출생 기준으로 상호 연계한 인구 동태 코호트 DB를 만들어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특정 연도 출생자들을 추적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특정 대상자들을 추적하여 분석하면 특정 시점 기준으로는 볼 수 없는 일정 기간 동안의 상태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산율 반등을 이끌고 있는 세대가 2차 에코붐 세대인데 그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92년생을 대표로 선정했고 그 비교 대상으로 1차 에코붐 세대이면서 이 DB에서 활용 가능한 가장 빠른 세대인 83년생을 선정하여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건 다들 체감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1992년생들이 1983년생들에 비해서 결혼을 얼마나 안 하고 또 얼마나 늦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분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83년생은 이미 결혼과 출산이 상당 부분 진행되는 세대이고 92년생은 이제 막 결혼과 출산에 진입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은 83년생을 92년생과 동일한 연령으로 맞추어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분석에서는 23년 기준으로 92년생이 31세가 되므로 83년생도 31세가 되는 시점으로 끊어서 92년생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연령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결혼한 사람들 수치가 92년생이 5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 결혼을 했지만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인 경우에는 행정자료로는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치는 다소 과소 집계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연령 부분은 92년생의 경우 지금 23년 기준으로 비교적 일찍 결혼한 사람들만 집계가 되다 보니 얼마나 늦게 결혼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비교가 쉽지 않지만은 향후 92년생들의 결혼 자료가 계속 쌓이면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83년생 그리고 92년생이 31세가 되는 시점으로 끊어서 비교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혼이 줄면 자연히 출산도 줄어들 텐데 이번 분석에서 특히 둘째 아이 이상을 낳는 비율, 그러니까 다자녀 출산 비율이 92년생에게서 급격히 떨어졌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네, 83년생과 92년생을 동일한 연령대로 비교했을 때 혼인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 중에서 2명 이상 다자녀를 출산한 비율이 경북 같은 경우 83년생이 62% 정도였는데 92년생은 40%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83년생의 경우 다자녀 출산 비율을 40세까지 집계한 수치가 66% 정도 나왔는데 31세까지 집계한 수치가 6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로부터 볼 때 다자녀 출산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이 좀 더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과 출산이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아이를 덜 낳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여건이나 경력 단절 문제를 꼽기도 하는데요. 이번 분석에서 결혼과 출산 시점의 직업 유지 비율도 조사를 하셨을 텐데요. 92년생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이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과 출생 신고서에 있는 직업 항목을 이용하여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을 유지하는 비율을 동일 연령대 여성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경북의 경우 83년생이 28%였는데 92년생에서 5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혼인할 때는 직업이 있다가 출산할 때 직업이 없는 비율, 즉 경력 단절이 되는 여성의 비율이 83년생이 26%에서 92년생은 1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직업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는데요. 혼인과 출산 시 계속 직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사무 종사자 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기능, 조립, 단순 노무나 서비스 판매 종사자 쪽에서 대체로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입장에서는 청년 유출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번 자료에 혼인 출산 간 이동이라는 항목도 있던데요. 대구, 경북에서 결혼은 했는데 아이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낳았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혼인과 출생 신고서에 있는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한 것인데요. 83년생, 92년생 각각 대구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사람의 이동 지역을 보니 모두 경북이 45%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수도권, 동남권 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북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구가 27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방금 대구에서 결혼하고 경북으로 가서 아이 낳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구의 집값 부담 때문일까요? 경북의 인근 도시로 주거지를 옮기는 현상이요? 글쎄요, 대구의 집값 부담 때문이라고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직업이나 교육, 가족관계 등 다양한 사유로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구에서 결혼하고 경북에서 출산한 사람들이 주로 경북 어디로 많이 가는지 자세히 살펴봤더니 경산, 구미, 포항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걸 보면은 일자리 또한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일자리 문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의 비율도 꽤 높게 나타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경우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인데 경북에서 혼인하고 타 시도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수도권 비중이 3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혼인과 출산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움직이는 비율이 대구보다는 경북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1983년생과 1992년생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결혼은 덜 하고 맞벌이는 필수고 결혼 후 지역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실을 확인했는데요. 이런 분석 결과가 향후에 지자체 정책에 어떻게 활용되기를 기대하실까요?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저출생, 청년 유출 이런 문제들을 모두 최대 현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라는 다소 과격한 말을 사용할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에 관한 분석은 저희가 계속 시리즈로 이어갈 생각인데 내년에는 다른 행정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더 새롭고 재미있는 분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하여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청년층의 혼인 출산을 분석한 자료 우리 이상기 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데이터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이상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 영주영양봉화지역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네.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당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우선 1인 1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이게 1인 1표제라는 것이요.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당원, 선거권을 가진 민주당의 모든 당원은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한다. 이런 뜻이고요. 네. 뭐 그게 당대표가 됐든 국회의원이든 지역위원장이든 혹은 또 당의 전국 대의원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이른바 평등선거 원칙을 구현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평등선거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불평등 선거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주당은요.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까지 현재는 직접 선거인데 불평등 선거입니다. 모든 당원의 투표로 당대표나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이제 당원과 대의원 사이에 표의 값어치를 달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대략 20대 1 정도. 네. 그러니까 대의원 한 사람은 당원 약 20명 정도의 이제 표의 값어치를 갖는 이런 지금 불평등 선거 구조인데요.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당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이거나 또 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죠. 네. 여론조사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그 시절에는 대의원들이 다 모여서 당대표를 선거하는 이제 간접 선거 방식이었죠. 네. 그런데 뭐 점차 인터넷도 발달하고 여론조사도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왜 대의원들만 당대표 지도부를 선출하느냐. 당원들이 직접 뽑자. 우리 예전에 대통령도 체육관에서 뽑다가 대의원들이 모여 뽑다가 국민 직선으로 바뀐 것처럼 민주주의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당원들에게서 이제 직선제 요구가 나온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원 직선으로 뽑은 건데 그 과정에서 기존 대의원들의 권한을 일부 남겨둔 것이었죠. 예. 그래서 기존 대의원들이 그 이전에는 한 60대 1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걸 20대 1 미만으로 바꿨고 그리고 지난 이제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 주권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당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이제 직접 선거이면서 동시에 평등 선거를 구현하자. 네. 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당대표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당헌 당규의 변경은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 네. 또 민주주의의 발전,
그 과정에서는 저는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다만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어떻게 보면 좀 박탈당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좀 불만스러울 수 있죠. 뭐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대의원 제도가 무력화되면 영남 같은 취약 지역은 절대적으로 당원 규모가 큰 호남 지역과 특정 성향 지지층의 의사가 당에서 과대 대표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일단 그 특정인을 위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건 이미 그 이전부터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이런 당원이 주인인 그리고 당원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그런 정당 만들겠다. 다만 너무 급격하게 변화시키긴 곤란하니까 해서 2년 전에 20대 1로 바꿨던 거고요. 예. 지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졌고 또 정청래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고 또 압도적 지지로 당원들의 또 이제 어떤 추대를 받은 만큼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 1인 1표안이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마련되었고 각급 회의에서 여러 차례 토의도 되었고 또 얼마 전엔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같은 데서 충분히 설명되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영남 같은 취약 지역에 또 이제 당원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일견 타당한데요. 다만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대의원 제도가 무력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도부 선거만 직접 선거로 바뀐 거지 대의원 제도는 오히려 더 강화됐어요. 예, 이번에 그 취약 지역인 영남 지역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저희 당헌에 전략 지역 당원의 지위와 권리라는 조항도 신설하고 또 중앙당 각급 위원회 구성 시에 전략 지역 당원을 10% 이상 반드시 포함한다라든가 하는 이런 측면들을 오히려 보강했기 때문에 영남 같은 이런 취역 지역에 이런 당무 참여, 당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더 넓혔습니다. 네.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취지 아래 이루어진 거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국민의힘 필연이라고 봐야죠. 필연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부터 장외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공식 명칭이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글쎄요. 민생회복과 법치수호를 하려면 사실은 법치를 가장 정면에서 심각하게 짓밟은 행태가 작년 12.3 내란이었잖아요. 저는 법치수호를 위한 전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 그리고 내란의 종식 그리고 내란에 부역했던 세력들 사람들을 청산하는 작업 이게 먼저 아닐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22일이던가요? 부산, 울산 그리고 또 엊그제 창원 그리고 앞으로도 경북, 충남, 대구 쭉 거쳐서 수도권까지 가는 이런 대규모 장외 투쟁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국민의 뜻에 복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특히 장동혁 대표 보니까 이재명 정권은 괴물 정권이다, 막장 정권이다, 이재명에게 빼앗긴 1년의 시간이 참으로 길고 험난했다 이런 좀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배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1년의 시간은요. 우리가 불법 계엄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잠 못 이루었던 그런 날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의 상황 인식을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니는 곳곳마다 내란을 옹호하고 또 내란을 지금 지지하고 부정선거론을 퍼뜨린 그런 극우 세력들과 계속 함께하고 저는 이거야말로 여전히 국민의힘이 어떤 반헌법적, 반헌정질서, 반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하루속히 저는 좀 국민의 뜻에 순응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데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보여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국 대표와 대장동에서 포기 관련 토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청래 대표에게도 참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의도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장 대표의 의도 이전에요. 사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요. 이게 본래 성남시가 대장동을 100% 공공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전부 다 환수하려고 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그쪽 지방의회의 반대로 이게 무산되고 불가피하게 민관 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했던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당시 5,500억 원 상당을 환수한 그런 아주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였는데 흠이 있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라는 사람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간업자로부터 뇌물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검찰이 수사 다 끝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수하 검찰 수사단이 다시 구성되고 이걸 이재명 뇌물 사건으로 엮으려고 또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억지 조작 기소했던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유동규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유동규에 대해서 오히려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년 선고하면서 유동규 뇌물 받은 것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 이렇게 명확히 판시했거든요. 그런데도 무슨 여기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이상하게 개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가면서 토론하자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태도는요. 결국은 그냥 장 대표가 좀 본인의 당내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막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수법일 뿐이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건요. 저는 여야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치가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건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런 행태라고 봅니다. 네,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토론회는 어떻게 열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조국 대표와 장동혁 대표 사이에는 서로 열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두 분 사이에는 열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당에서 저희 민주당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런 사안을 놓고 토론 벌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토론하고 싶으면요. 그 국정조사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국정조사에 응하면 되죠. 근데 국정조사에 응하는 것 이런 건 다 내쳐놓고 지금 장외 집회하면서 내란을 옹호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막가팔식 공격하면서 한편으로 토론하자. 그것도 이런 본질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자. 이런 토론에 저희가 사실 응하기는 어렵죠. 네. 다음 패스트트랙에 대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6년 만이거든요. 국회법 위반 벌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아 모두 의원직이 유지가 됐는데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금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1심 선고가 6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6년이나 끌 재판입니까? 저는 이미 이것 자체가 사법부가 봐주기 재판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빨리빨리 이게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국회의 어떤 안정적인 질서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가 말 그대로 폭력
물리력으로 의사를 방해하고 의원들이 서로 싸우는, 우리가 과거 그런 국회의 모습을 동물국회라고 불렀잖아요. 그런 동물국회의 모습을 지향하고 대화와 타협, 협상이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고 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인데, 그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들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고 그리고 또 기물을 파괴하고 했던, 그리고 또 의원이나 보좌진에게 폭행을 가해서 상해를 입히는 이런 아주 명백한, 그리고 당시 그게 방송사 촬영이 있었기 때문에요, 영상 증거가 명확히 있는 이런 사안을 6년을 끌었다. 저는 이거 자체가 사법부가 지금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죠, 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피의자들을 저는 봐주게 한 것이다. 그래도 저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설마 국회 선진화법 취지대로 중형이 선고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결론은 이게 정말 절묘하게 26명 기소된 피의자 전원에게, 피고인들에게 다 유죄가 선고돼 있어요.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 6명에게는요 벌금형을 다 선고해서 의원직 상실은 또 면하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인데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는 벌금 2천만 원. 벌금 2천만 원이면요,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금고형을 선고하면 이 사람 국회의원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높게 해주고, 국회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이 400만 원입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으로 살짝 낮춰주고, 그래서 벌금이 2,4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선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꼼수를 썼는데요. 저는 이건 사법부가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대단히 편파적으로 판결했다고 보고요. 그나마 유죄 판결 내린 것은 저는 당연하니까 환영하지만 지나치게 이제 가볍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죠. 네, 봐주기 재판했다,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란 재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설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반국가 자체를 지칭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자 홍 전 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윤석열 씨가 이게 무슨 착각 속에서 사는지요. 윤 전 대통령 지난번 헌법재판소 나왔을 때는 본인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 이런 지시한 적 없다. 그냥 격려 전화했던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에 재판에서는 홍 전 차장이 갑자기 그럼 지난번에 왜 저한테 싹 다 잡아들이라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응급결에 진실은 나왔습니다. 내가 싹 잡아들이라고 한 건 그건 반국가 단체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거짓말로 이제 증언을 하더라도 거짓말도 일관되게 지금 못하고 있고 헌재에서는 싹 잡아들이라 그런 지시한 적 없다. 이번에는 그건 내가 싹 잡아들이라 한 건 반국가 단체를 지칭한 거다. 이런 태도 자체가요. 꼭저히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열하고 비루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홍 전 차장이 잘 얘기했듯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같은 사람 잡아넣는 게 그게 무슨 반국가 단체 혹은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 속에 살면서 결국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을 아주 최악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우리 역사에 아주 참담한 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역사에 참담한 한 장면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오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가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사법부가 여전히 내란 재판에 대해서 이건 뭐 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그 외에 또 내란 수사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계속 기각된다든가 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해라.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63%의 국민이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이 불신이 뭐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며칠 전 법원 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보니까 5급 이하 직원 한 4,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 점수가 1점 만점에 0.2점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사법부에 계속 맡겨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대통령 귀국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